그동안 15년 됐는데 비트코인도 네. 그동안 무수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받은 도전은 일단 준 정부 기관에 의한 도전을 받았고요. 네. 해커들의 도전은 물론 계속 받았고 가장 결정적인 도전은 이더리움을 비롯해가지고 대안적인 플랫폼들에 의한 도전을 받았죠. 비트코인이 검증된 것은 바로 이런 도전들 속에서 네. 자신의 위치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 암호화폐 우주의 중심인 건 맞아요. 필연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중력이 센 것은 맞죠. 제2, 제3의 그런 중력들도 세팅이 되냐?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제2, 제3의 중력장은 이제 형성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스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단판 곽수정입니다. 이 최근에 암호화폐의 가격의 변동폭이 상당히 이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투자 의향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될지, 또 암호화폐라는 게 어떤 자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다단계나 이런 데서 또 암호화폐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장난을 쳐버리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태민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프로ፌ서 감사합니다. 네. 자, 암호화폐의 기초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달아놨는데, 먼저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무엇입니까, 이게? 네, 원래 크립토커런시는 이제 암호 체계를 사용은 하지만 네. 원래 이제 20년 전부터 이걸 만들려고 했던 분들이 모색했던 거는 인터넷에서 네. 중앙 중재자 없이 네. 서로 이메일을 보내듯이 이 결제 수단을 주고받는 것을 만든 거죠. 네. 보통 중앙은행이 조폐공사에다 의뢰를 하고 돈을 찍어내서 통화정책 삼아서 또 재정정책 삼아서 돈을 뿌리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돈은 법정화폐이긴 하지만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받으니까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붙는 세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금융소득에 관련된. 네, 그 다음에 환율도 존재를 하고 또 해외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의 간섭도 받다 보니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우리가 거래하도록 하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총 2008년도에 시작이 됐죠, 이게. 그렇습니다. 2008년도 리만브로스 사태 와중에 이제 하나의 논문이 올라왔죠. 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쓴 네. 어피어 투 피어 디지털 머니 시스템 네. 이런 논문인데요. 비트코인. 피어 투 피어 할 때 그 피어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퍼슨 투 퍼슨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P2P.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라는 정의가 어느 정도 시작된 점은 아셨을 건데, 왜 암호화폐를 가지고 거래가 되고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까? 화폐는 아니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화폐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네. 박사님처럼 경제학 전공자들은 이제 화폐로 볼 수 없죠.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무슨 화폐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저희들은 화폐라고 끝까지 우깁니다. 화폐 현상이고.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을 갖게 된 것은 네. 사실은 기적이죠. 그거는 이제 설계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설계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카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에 서프라임 이후에 중앙은행들이 워낙 통제가 강하고 간섭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사회주의적인 발상도 들어가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이 암호화폐를 만들었으면 그것이 그냥 펄슨 투 펄슨 간의 어떤 암호 체계에 의한 보안 유지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북키핑 하는 정도의 생각이라 그러면 자산 가치로 매기는 요 시도를 한 사람도 사카시 나카모토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연역적으로 모든 걸 다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후의 어떤 행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은 미리 설계되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추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네. 추론을 한 거지, 네. 그거에 대한 확신은 그렇게 연역적 사고처럼 100%는 아니었어요. 필요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필요는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 가격을 매기 시작한 것은 이 암호화폐를 갖기 시작하면서 네. 여기에 대한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개발하는 사람, 개발이라기보다도 채굴 하는 사람들이 매겨놓은 겁니까, 그러면? 처음에 장난이었죠. 처음에는 장난이었다.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도 막 보내주고 네. 서로 막 보내주고 노트북으로 채굴하고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스줄로라는 한 개발자가 이걸 한번 거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피자를 사주면 내가 10,000개를 줄게.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스티브 번트라는 청년이 네. 미국에 있는 이 라스줄로한테 피자를 배달해주고, 영국에서 배달한 건 아닙니다. 그 옆에
주소지 옆에 있는 파파존스에서 그렇겠죠. 배달을 해주고 예, 예. 피자 2판에 10,000비트코인을 받았죠. 그것이 이제 기록상 최초의 비트코인으로 한 실물 거래죠. 네. 그때는 이제 거래소라는 것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비트코인의 거래가 하는 계정을 어떻게 개설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이 과거하고 다른 거죠. 네. 비트코인은 저도 그래서 놀란 건데요. 우리가 통장을 만들려면 은행에 가야 되잖아요. 네. 은행에 가서 뭔가 내 신분증을 주고 이렇게 허락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비트코인을 처음에 공부하면서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주소를. 네. 예. 주사위하고 동전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 넣었더니 공개키라는 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래소에서 그때 제가 할 때는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코빗 거래소가 최초의 거래소거든요. 네네. 코빗에서 0.1 비트코인인가 사가지고 보냈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허락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임의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뭔가 가치물이 들어가?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간 거죠?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로토콜 방식인데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이죠. 근데 네. 모든 금융은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모든 금융은 사실은 신원 인증을 하죠. 네. 은행이나 이런 데서 사실 나라는 걸, 오태민이라는 걸 인증하고 뭔가 이걸 보내주거나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혁신은 내가 오태민인 걸 인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주소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누가 확인을 하든지 보내지는 거죠. 지금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또 질문이 그 당시에는 그냥 그 북키핑이나 저금 통장 같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주사위하고 동전으로 만드셨다고 그렇죠. 했지만 그런데 요즘 말하면 전자지갑 네. 개념이 없었을 당시인데 그러면 그런 화폐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지금도 잘 보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킹의 대상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질문을 제가 잘 이해는 못했는데요. 네. 제가 만들 때는 물론 종이에다가 제가 써서 만들었지만 네. 그때도 이미 전자적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설계했을 때 그 비트코인 코어 노드만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딸린 지갑들도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데 그게 특정인의 누구 지갑은 아니고 그냥 지금 어플리케이션처럼 생겼는데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모든 노드를 다 갖고 있는 그 지갑이라서 저도 다운을 10년 전에 받았는데 다운받는데 한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냥 그 간편 지갑으로 예. 모든 노드를 갖고 있지 않은 지갑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네. 그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그 말씀을 여쭌 이유는 제 아는 분 중에 본인이 노트북으로 초기에 직접 채굴을 해서 3비트코인 이상을 채굴했던 친구가 있는데 해킹을 당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블록체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커들이 가져갈 정도였다면 지금 전자지갑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 그 당시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스스로가 만드는 그런 전자지갑의 형태하고 뭔가 체계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해킹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해킹은 사실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노트북으로 하신 분은 그 노트북에 해킹을 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노트북에 있는 지갑이 해킹을 당한 건데 그 지갑을 본인이 알고 있는 암호나 이런 걸로 걸어놨긴 하겠지만 네. 그걸 이제 그 사람을 추적하다 보면 그 사람이 생년월일이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해킹이 가능하고요. 네. 보통은 이제 그 노트북을 완전히 그렇게 암호화하지 않고 켜놓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네. 외부에서 이제 조정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이제 핫 월렛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월렛.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다는 거는 콜드 월렛이죠. 그러니까 종이에 만들었던 거는 이 종이는 해킹을 못 해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처음에 저도 배울 때 네. 인터넷으로 배웠는데 무조건 콜드 월렛을 만들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핫 월렛은 이제 해킹이 된다. 해킹이 취약하다.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이런 데다가 채굴을 하려면 채굴 주소가 있어야 채굴을 하면 그렇죠. 코인이 보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트북 안에 이미 이제 주소가 있는 건데 네. 노트북이 해킹에 취약하죠. 노트북이.
해킹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건데, 그거는 뒤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근데 화폐라고 보신다 그러고, 저같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화폐라기보다는 하나의 자산이다. 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개념을 놓고, 뭐 논쟁도 많지만, 하여튼, 핫포테이토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뜨거운 감자인 것만은. 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열광을 합니까? 일단 우선은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열광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예. 객관적으로 보면. 네. 두 번째는 이게 미스터리한 현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스터리한 현상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 주변을 보면 제 주변 분들은 저 때문에 10년 전에 이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저보다 더 똑똑한데 객관적으로 쉽게 단정을 내린 거예요. 이건 안 된다라고. 네. 근데 안 된 건데 이게 주기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치고 올라가고 막 뉴스가 되니까 네. 이분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는 건가 하는 그 미스테리한 게 있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이거 이제 박사님하고 얘기를 깊게 해봐야 돼. 그리고 주류 경제학자들이 들어와야 될 분야인데 네. 지금이 지정학의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지난 한 구소련이 몰락하고 나서 네. 한 30년을 국제 정치학에서는 이제 지구 소풍, 네. 역사의 휴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 역사가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쟁하는 역사인데 이제 네. 그런 게 없어졌다. 이제 교류하고 무역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꽃피었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지난 2, 3년 전부터 그거는 사실상 에브노멀이었다. 지금 노멀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막 수에즈 운하가 막히고 네. 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 팔 것이고 네. 어디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건지를 고민해야 되고 네. 다시 원래 지정학 시대로 온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이 지정학 시대를 염두에 두면 네.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그 고성능 통화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아. 지정학적으로? 지정학은 이 국제무역 서플라이 체인에서 네. 반도체도 그렇지만 이 디커플링입니다. 금융 자체가 디커플링 돼요. 금융 자체가 디커플링 됐기 때문에 이거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중앙화된 페이먼트 시스템 못 뚫습니다. 네. 비자 마스터 다 막혀요. 예. 그거를 가는 곳이 바로 비트코인이 가죠.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늘 말씀을 우리 오태민 교수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화폐라고 하는 개념인 것은 인류 역사상에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오고 소위 말해서 세뇌가 되어 온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위 자본주의라고 하면 기축통화국이 존재가 되고 기축화폐가 존재를 해서 전 세계 무역에 있어서 결제통화가 하나 존재해야 하나 또는 둘, 셋 정도 존재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상식적이다라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공부해 왔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지정학적으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고 한 국가 안에서도 기업과 개인이 굳이 정부가 필요하냐. 저 정부라고 하는 것이 세금만 걷어가가지고 문제만 일으키지 제대로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행복의 추구권을 보장을 못하는데 국가 저걸 믿고 내가 세금을 내면서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나는 개인대로 P2P로 뭐 아까 person to person이라고 했지만 peer to peer로 그냥 기업은 기업대 국제 통화로서의 개념으로 그냥 쓰는 통화로 크립토커런시를 가져오겠다라고 했다면 그럼 이 통화는 금처럼 채굴량이 한정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통화나 재정 정책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게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경제학에서도 배웠고 근대 사회 이후에 경제학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폐가 되기는 어려웠다. 근데 이걸 또 뒤집으면 명청시대에 세계 기축통화는 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은을 채굴하기 위해서 스페인은 식민전쟁을 일으켰고 제국주의를 일으켰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업노멀에서 노멀로 간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게 노멀이고 어느 게 업노멀 비정상인지에 대한 것은 인류 자체도 지금 혼돈스러운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거를 지정학적으로 왜 이거를 업노멀에서 노멀로 간다라고 표현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인데 하나가 리얼리스트라고 해서 현실주의자들이고 예. 하나가 이제 이상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역사의 휴일이라고 했을 때 이제 국제정치학에서도 조류는 이상주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제학하고 지정학 같이 하시는 분들이죠. 네. 사실 모든 이슈는 다 없고 경제적인 이슈뿐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아이디얼리스트들의 생각이에요. 네. 무역하면 전쟁 안 한다. 네. 민주주의 사회과는 전쟁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한참 꽃을 피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정학 시대를 얘기하는 거는 리얼리스트들, 현실주의자들인데 네. 현실주의자들은 그 이상주의적인 때가 있었지만 그거는 에브노멀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박사님 얘기하신 그 화폐에 대한 그 이야기는 너무나 이제 정석적인 이야기죠.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제 생각엔 이래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포스트 1945 시스템을 만들 때 물론 브레튼 우드 시스템은 1971년도에 종언했다고 말하지만 네. 사실 그 설계의 철학은 계속 오거든요. 어떤 부분이 계속 오는 거냐면 케인즈하고 덱스터 화이트가 없애려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편화폐, 세계화폐를 없애려고 했었어요. 그게 금이죠. 네. 사실 19세기에는 기축통화가 파운드였지만 네. 파운드는 금에 연동되어 있을 때는 기축통화였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달러는 금에 연동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거든요. 네. 이거는 지극히 애브노멀하죠. 근데 주류 경제학은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입문 수준이지만 주류 경제에서는 이거 절대 애브노멀로 보지 않죠. 원래 금은 필요 없었다. 원래 장부상으로 이동하는 거다. 그냥 기축통화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인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프리드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정부는 그렇게 자제력이 없다는 거죠. 네. 그냥 수학에 연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정부는 수학에 연동시킬 생각이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근데 케인즈안들은 원래 정치적으로 하는 거야 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오태민 교수 방금 지적하신 이야기가 앞으로 미래의 이 경제학에서 일어나야 될 논쟁의 사실은 그 핵심, 백본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사회를 하나의 질서로 묶는다는 명분하에 지축통화도 만들고 패권 국가도 존재하고 그거를 지금 미국이 20세기 이후에 쭉 가져온 상황인데 이게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툭 튀어나오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오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갈 수밖에 없는 문명의 진화의 한 방향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디지털화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I가 나오고 양자 컴퓨팅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 자체가 디지털 산업으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자산이다. 금과 같은. 왜냐하면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은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정부에다가 왜 세금을 내야 돼? 내가 왜 정부가 지정한 화폐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안 알려져 있을 따름이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암호화폐는 알트만 이야기했듯이 흑백 TV 수준 이전에 트랜지스터 라디오 시대를 지금 시작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지만 되느냐의 시작점이 많은 시청자분들과 대중들을 암호화폐가 뭐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처음에는 자산의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지만 그럼 이게 자산이 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금이나 은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금과 은이 화폐가 될 수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지금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에게 화폐 거래를 하고 있냐, 지금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빗썸이나 코빅 같은 걸 통해서 거래를 해보셨느냐.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달러화를 가지고 암호화폐 교환 척도라 그러나요? 바로미터로 삼은 테트라입니까? 네, 테더. 예, 테더. 테더의 개념 가지고도 이번에 또 사기성이 돼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궁금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트랜지스터 라디오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오 교수님 보시기에 일반 대중들이 암호화폐를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오 교수님도 개인 화폐를 지금 발행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믿을 만한 것인가? 네. 아니, 비트코인이 전 세계 컴퓨터망의 블록체인으로 채굴되는 건데 네. 한 개인이 만들어서 네. 이거를 뿌린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믿을 만한가? 네. 갑돌이도 만들고 길동이도 만들고 뭐 꺽정이도 만들고 다 만들어 버리면 네. 그럼 이게 뭐야? 이래 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을 고민을 하면 이제 그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걸 딜레마라고 해야 될지 난제로 해야 될지 애매한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본질은
그 기존의 화폐 시스템하고 비춰봤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의 주장은 아까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분들을 우리가 리버터리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한국엔 별로 없어요. 미국에 있거든요. 총기 소유를 옹호하고 네, 예. 그 통조림 캔을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 벙커에 넣어놓고 여차하면 정부랑 맞서겠다. 네. 이들은 비트코인을 정말 그 정부에 대항하는 어떤 자기의 자유를 지키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핵심 주주가 이들은 아니에요. 그 철학이 있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에 스스로 봉착하게 돼요. 아니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도 이미의 누군가인데 그러면 오태민도 만들 수 있고 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중력에 좀 다른 얘기지만 비유적이지만 그냥 중력에 맡겨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중력이라는 거를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이 지구 안에서는 우리가 임의의 좌표를 긋고 미국이라는 핵심이 있고 한국이라는 정부의 좌표를 그어서 이 안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중심이죠. 근데 여기는 지구라는 단일한 중력장이라서 그게 가능한데요. 우주에 나가보세요. 우주에 나가보면 동서남북 어디에도 극이 없습니다. 그냥 무극인 거죠. 네. 그냥 중력장이 큰 것이 중력장이 작은 것을 끌어들여서 도는 거거든요. 네. 이 암호화폐 세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태동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인터넷 www가 처음 나와서 1992년, 3년, 4년에 뭐 야후, 라이코스, 뭐 우리 신미안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살아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정리되다가 지금 이제 구글 뭐 이렇게 몇 개로 정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으로 진화하겠죠. 이제 진화가 남았다는 것은 지금은 완전 경쟁 체제다. 그렇죠. 누구나 나와서 시장에 소개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돈도 벌 수 있고 또 화폐적 개념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완전 경쟁 체제의 지금 초기 단계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15년 됐는데 비트코인도 네. 그동안 무수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받은 도전은 일단 정부들이나 준정부 기관에 의한 도전을 받았고요. 네. 해커들의 도전은 물론 계속 받았고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도전은 이더리움을 비롯해가지고 대안적인 이제 비트코인들, 대안적인 플랫폼들에 의한 도전을 받았죠. 비트코인이 검증된 것은 바로 이런 도전들 속에서 네. 자신의 위치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 암호화폐 우주의 중심인 건 맞아요. 그 비트코인이 왜 중심이어야 되냐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필연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중력이 센 것은 맞죠. 그러면 제2, 제3의 그럼 중력들도 세팅이 됐냐?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제2, 제3의 중력장은 이제 형성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2007년 아니면 2008년인데요. 그러니까 사카시 나카모토가 이걸 제일 처음에 만들기 전에 모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 마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크립토라는 말은 저는 안 썼지만, 근데 그 사회하는 라디오 진행자는 그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제가 오태민 교수님과 시청자분들에게 이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앞으로 뻗어나가야 될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빅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빅뱅이 시작되는 점에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게 쫙 뻗어나가는데 그 시작점에 한 1m 앞에 있는 게 이더리움이고 관련된 이더리움 1, 2, 3 쭉 연결되어 있고 또 뻗어나가면 또 다른 어떤 게 나올 그렇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AI가 나오면 또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개념을 우리가 중심 잡아 놓지 않으면 네. 어렵지 않겠는가 산업 발전 측면에서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제가 이제 모시고 질문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좀 현실적인 걸 제가 여쭤볼게요. 네. 처음에 비트코인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네. 사고 싶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사는 건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농협 통장을 만들거나 예. 아니면 K뱅크를 만들면 업비트의 계좌를 만들 수 있고요. 네. 농협이면 빗썸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만들 때 네.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잘 안 해줘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우리나라가 법으로는 막아놓지 않았는데 네. 행정을 통해 갖고 우리나라도 준 국가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에 있어서는 네. 금융기관이 마치 동사무소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가면 뭔가 서약서를 써야 돼요. 가상화폐 투자하지 않겠다. 그럼 가상화폐 투자용이면은 자금 추적 같은 거 다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거기서도 형식적이기 때문에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계좌 만들고 이제 거래소 들어가서 현재 가격에 9,700만 원, 9,800만 원에 오해하는 게 내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한 비트코인을 다 사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무한히 쪼개지기 때문에 그렇죠. 0.1, 뭐 970만 원어치 사도 되고 0.01, 96만 원어치 사도 됩니다. 그거는
빗썸이나 코빅 같은 데 들어가서 네. 제가 매수 주문을 낼 때 그렇죠. 0.01 사겠다 그러면 요즘 주식에 보면은 자동적으로 계산되어서 요거는 얼마다, 네, 그렇죠. 호가가 얼마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죠. 네, 가서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매도 물량이 1, 2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0. 얼마 그렇죠, 다 그렇죠. 소액 투자들이 다 예. 지금 가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아는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미국서 좀 요거를 이더리움 가지고 있는 거를 비트코인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전환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 그냥 전환하는 거 아니고 그것도 이제 이더리움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팔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 빗썸이나 코빗은 주식 거래창처럼 네. 거래창이 뜬다 이 말씀이거든요. 네네. 농협과 국민은행 계좌를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나 이거 암호화폐 거래용이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드립니까? 아니면은 뭐 대충 애둘러서 말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면서도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그냥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2017년도 이후에 네. 지난 정부 때 네. 굉장히 엄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이제 그렇진 않은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코빗하고 빗썸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윈도우 창을 다운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지하철을 탔는데 모두가 비트나 빗썸을 보고 있으면 네. 팔아야 된다. 아, 그 말씀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개설을 해서 거래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 전자지갑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거기서? 그 전자지갑은 이제 거래소도 지갑을 만들어서 줘요. 예, 예. 거래소 지갑이죠. 그래서 그렇죠. 거래소 지갑은 ETF랑 비슷한 겁니다. ETF도 내가 현물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 ETF는 금은 다른 사람이 시수를 갖고 있고 갖는 거죠, 뭐. 저는 그걸 예. 갖고 있듯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제 건 아니에요. 거래소가 관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1대1로 우리나라는 보관하게 돼 있어서 네. 우리나라는 빨리 그거를 정비했습니다. 되게 모범적인데 네. 한국 거래소들은 사고가 날 위험이 없죠. 그러니까 예치금을 가지고 활용을 안 하니까. 네. 근데 다른 뭐 거래소는 그게 1대1로 갖고 있질 않아요.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FTX였죠. 그 1대1로 안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지가 마음대로 썼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뻗은 거거든요. 횡령한 거죠. 예, 일종의.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업빗이나 코빗에 들어가서 계좌를 열고 다운을 받아서 내가 매수를 하면 그 매수된 액수는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양을 내가 소유한다는 증명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게 해킹 당해서 뺏기려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죠. 업빗과 코빗이 뺏기지 않는 이상 내 것은 보관돼 있고 그러면 만약에 업빗과 코빗이 해킹을 당해서 그 안에 있는 ETF적 암호화폐를 다 털리면 다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 다 갚아주더라고요. 아, 갚아준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처럼 이런 암호화폐도 보험공사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직 없는데요. 그때 한 2, 3년 전에 다 정비를 해갖고 네. 거래소들이 되게 엄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본인들이 워낙에 수수료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네. 갚아주고 있고요. 네. 그래야 또 살아남을 거고. 그리고 그렇겠죠. 실제로 크게 사고가 안 나요. 왜냐하면 1대1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암호화폐를 상장, 업빗이나 코빗에 상장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우리 오 교수님도 하시는데, 상장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IP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에 뭐 기후 환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런 요구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게 다 형식적이다. 그냥 뭐 형식적으로 서류 요건만 만족시키면 개인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게? 저는 안 해봤는데요. 상장이 되게 스캔들이 많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좀 정비를 많이 했겠지만 그동안은 이제 거래소들이 민간 거래소인데 네. 상장에 대한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상장만 돼도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여러 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같이 이렇게 비트코인 업계에 오래 있다 보면 외국 거래소들도 와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 당시 한 5년 전인데 그 당시엔 제가 만든 코인이 없었는데 제가 만든 코인을 만들어서 상장을 할 거면
그 당시 한 30억 정도 뒷돈을 줬어야 돼. 외국 거래소의 경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와 관련해 갖고 이제 압수수색도 여러 번 있었고 뭐 했던 게 네. 그게 법인이 받을 돈이 있었고 또 임원들이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뒷돈을 받더라도 법인이 다 받으면 그게 횡령이나 배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원들이 받은 거죠. 이런 미스터리 이런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다.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거의 정화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 앞으로는 좀 없겠죠. 근데 과거에 있는 걸 어떻게 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아까 5년 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5년 전에 왜냐 그러면 이제 저는 경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종로나 이런 데 가면 금은방 주인분들이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1kg에 금 얼마입니까? 이러면 전부 다 눈뚱그려서 저 사람 왜 저걸 물어보느냐 궁금해 하세요. 왜냐하면 금은방마다 금 가격이 1kg가 다 틀립니다. 예. 여쭤보면 어떤 데는 뭐 100만 원 싼 데도 있고 100만 원 더 비싼 데도 있고 그래요. 그 차이는 제가 안 여쭤봤는데 그래서 저도 암호화폐 전시회 이런 데 있으면 저도 몇 군데를 찾아가 봤거든요. 인산인해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많이 몰려서 IP 한다는 회사 또는 거래소를 만든다는 회사에 돈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된 액수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또 다른 하나의 주식으로 치면 작전 세력에 휘말려 들어서 자기의 그 힘들게 번 자산을 다 탕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이 못하게 하는 건 다른 이유고 우리 개인들이 이런 개인의 암호화폐나 이런 상장에 관한 회사 소개를 할 때 몰려들어서 관심을 갖는 것에 조심해야 될 거는 무엇인지 있다면 한번 설명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국은 자본 통제 때문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얘기가 아까 지정하면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챕터입니다. 예. 사실 미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2014년, 13년부터 비트코인을 공부했어요. 네. 근데 방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은 중국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90% 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누구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추정한 건데 지금 시진핑 주석의 정책 라이벌인 상하이방 오랫동안 한 15년 이상 중국의 권력을 잡았죠. 네. 장점이 시절. 그렇죠. 이들이 일단 뭐 경제통들이기 때문에 경제도 발전시켰지만 뇌물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조 단위로. 예. 그래서 이들이 비트코인을 이해서라기보다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자금이 비트코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보통 중국에서 발언한 현상이 그렇듯이 이렇게 굉장히 거품이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곧 꺼질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고 결국 이제 쭉 가다가 결국은 중국에서 시진핑 정권으로 바뀌면서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엄혹해졌죠. 그래가지고 계속 뭐 거래소도 금지하고 2017년도에는 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채굴도 금지하고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중국은 사실 그 자본을 통제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지금 통계상 비트코인을 3위로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털었다고 했는데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상하이 공장이 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자산을 옮길 때 중국 당국한테 통제를 받지 않을 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산이 크면. 이제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은행은 전부 다 공산당 은행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본 통제라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 중국을 돕고 싶어도 돕지를 못하는 게 한국처럼 돈을 갖고 들어왔다가 아무런 제재 없이 돈을 다시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아서 가져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중국은 엄격히 자본을 통제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에서 누가 얼마를 갖고 들어왔고 얼마를 갖고 나간지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중국에서는 엄청난 수요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를 중국 정부가 놔두면 아마 국부가 어떻게 유출되는지 모를 정도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 오태미 교수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뭐 개인적인 어떤 화폐 발행에 대해서 오 교수님이 아까 주사위하고 동전으로 화폐를 발행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주소를 비트코인 주소를 만드셨다 했잖아요. 그 원리가 어떤 원리입니까? 비트코인 주소는 그 16진법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1, 2, 3, 4, 5, 6, 7, 8, 9 그다음에 A, B, C, D, E, F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52자리인가 56자리예요. 네. 그것만큼 이제 임의로 숫자를 만들면 그게 암호 키가 됩니다. 그렇죠. 그 암호 키를 이제 그 어떤
함수에 넣으면 거기서 공개 주소가 나오거든요. 네. 암호키가 세팅이 되면 공개 주소는 정해져요. 근데 공개 주소를 가지고 암호키를 유추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것이 네, 이제 네. 비밀 그 암호 시스템의 핵심이잖아요. 네, 예, 예. 이쪽으로는 가는데 이쪽으로 안 가는 그렇죠. 거. 그래서 그 공개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통장처럼 돈을 주고받고 할 수 있고 내가 이제 서명을 할 때는 이제 암호키가 필요한 거죠. 네. 그거를 개인의 크립토 커런시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니요, 그 주소죠. 주소를. 네. 제가 만든 모빅은 이제 제가 비트코인을 장부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하고 그동안의 장부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네. 하면 이게 시스템은 다른데 비트코인 소유자가 비트코인도 갖고 있고 제가 만든 모빅도 갖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모빅을 갖고 있어 이런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비트코인 골드도 그렇고 비트코인에서 이제 하드포크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장부를 복사한 겁니다. 그렇죠. 이더리움은 이제 이게 아니라 아예 독립적인 소스 코드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장부를 가지고 공유하는 게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제가 만든 모빅은 비트코인하고 장부를 공유합니다. 비트코인의 10년 장부를 복사했기 때문에 2019년 1월 3일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네. 그 지갑을 통해서 지금 모빅도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장부를 어떻게 카피를 했습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예. 비트코인이라는 게 거대한 추상적인 장부 시스템입니다. UTXO라고 하는 게 뭉쳐 있어요. 비트코인의 네. 가장 비밀스러운 방에 들어가면 사실은 장부들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암호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걸 그대로 복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복사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암호키를 가지고 비트코인 이동할 때도 어떤 승인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빅에다 요청해도 모빅도 구별을 못 하는 거죠. 이 비트코인인지 모빅인지 그냥 승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암호화폐 장부 원장을 그대로 가지고 카피를 떠서 네. 여기 와서 페이스트를 해놓으면 암호화폐 블록체인으로 엮여 있으니까 여기서 이쪽 우리 오 교수님의 원장은 더 들여다보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카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거꾸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청구한다라는 거는 어떤 과정이 있는 거냐면 비트코인 시스템이 있다라고 치면 비트코인 시스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거 갖고 있는 거 확인해줘. 그러면 너 그거 갖고 있어. 맞아. 그거 내가 옮겨줘. 곽수종 박사님한테 옮겨줘. 그러면 그래, 옮겨줄게 하고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딱 2단계밖에 없어요. 네, 사실 비트코인이 하는 일은 2개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 왔어요. 예. 근데 제가 마침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키가 여기에도 먹으면 여기도 옮겨서 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모빅이지만 똑같이 곽 박사님한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가 갈라지고 나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빅을 청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안 갖고 있으니까 모빅이.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드포크를 해갖고 생태계를 만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자들하고 소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메일로.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화폐가 딜레마인 게 내가 이걸 화폐로 쓰려면 널리 뿌려야 되잖아. 그렇죠. 널리 뿌리면 가치를 안 갖는다. 왜냐하면 공짜로 줬으니까 공짜야. 근데 내가 이거에다 가격을 매겨. 1달러라도. 그러면 이게 퍼지질 않아. 왜냐하면 누가 이 가치 없는 걸 1달러를 넘을 줄 알고 사겠어. 그렇죠. 혼자 갖고 있어야 돼. 뭐 혼자 갖고 있으면 화폐가 안 돼. 그래서 가격을 매기면 배포가 안 되니까 혼자 갖게 되고 이거를 가지면 그렇죠. 뿌리려고 길에서 막 아무한테나 나눠서 에어드랍이 하는데 나눠주면 얻은 사람도 가치 없게 얻었기 때문에 가치 없이 버려버려요. 그렇죠. 이거를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딜레마다, 근데 이걸 비트코인 넘었거든요. 비트코인 어떻게 넘었냐면 역사적 우연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트코인을 오해한 분들이 네. 미국의 10대 백인 남성들이에요. 중산층 자녀들. 네. 서부. 아주 구체적인데 이들은 마약할 권리 이런 걸 주장했었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마약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들을 꼬신 게 실크로드라는 이제 다크웹이거든요. 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비트코인을 10,000개, 10만 개씩을 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고 마약을 사고 거래하다가 이게 FBI한테 털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좌로 움직이면 자기가 감옥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동결된 계좌, 청구하지 않는 계좌에 지금 10만 개가 담겨 있습니다. FBI가 압수도 못해요. 왜냐하면 암호키를 안 갖고 있으니까. 네. 그냥 암시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때. 바라보고 있어요. 이들 점점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용기 있게 옮기고 감옥 갔다 온 청년들도 있죠. 그냥 1년씩 형량 거래 해갖고 네. 감옥 갔다 오고 억만장자 되는 거예요. 사업가로 많이 변신했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이제 20대 중후반이 됐는데 훨씬 넘었죠. 30대네요. 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알트코인들은 아까 그 설명회 같은 게 저도 생각해보자면 슬픈 현실인데
비트코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암호화폐 빠르니까 비트코인을 살 수는 없으니까 막 설명회 막 하고 막 그렇죠. 기술로 버무리면 막 설명회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게 네. 비트코인 붐 때마다 이루어져요. 네. 2017년, 2020년.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물량 넘기고 팔아먹고 이제 상장 목표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상장사에다가 이제 거래소에다 뒷돈 주고 상장을 딱 시키면 가격이 팍 올라가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들한테 처음에 받았던 이들이 유혹을 못 이기고 막 팔아버리죠. 네. 그래서 가격이 하루아침 막 95% 날아가고 암호화폐 겨울이 오고 이러면서 다 거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이 자연스럽게 넘었더니 가격과 유통의 딜레마를 다른 것들은 잘 못 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2015년도에 비트코인을 장부를 그대로 복사하면 비트코인 생태계를 그대로 가고 오기 때문에 1달러를 넘는 게 그래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프로포절을 만들어 갖고 삼성이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다 계속 넣었죠.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팔아서 증권 시비 걸리고 초기 물량 투자 받고 이러지 말고 네. 비트코인을 하드포크 해가지고 장부 복사를 하면 그냥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단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1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경로 의존적으로 간다. 그러고 나서 이 신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접목을 하자라는 아이디어인데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 그걸 이제 한 거죠, 모빅이.